네, 사회보장 은퇴연금 받으시는 분들이요. 그 은퇴연금 액수가 매년 조금씩 조정되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 이제 조금씩 오르죠. 그런데 내년엔 그럼 얼마나 오를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 그 인상률이 2.7%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나왔습니다. 완전히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뭐 다음 달에 최종 확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별거 없을 것 같아서 거의 최종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니어 시민연맹은 내년 연방사회보장국이 지급할 이 사회보장연금 조정률을 2.7%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올해 6월에 전망했던 2.5%보다도 상향된 조금 올라간 수치입니다. 최종 수치는 이번 달에 그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조금 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달에 나올 거를 갖고 한 달 뒤인 다음 달에 최종 확정하기에는 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2.7% 정도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망대로라면 사회보장 그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은 요건 이제 평균입니다. 한 달에 $2,008 정도가 이제 평균인데, $2,008에서 조금만 많이 받으시면 $2,062, 요 정도가 이제 평균인데, 거기서 이제 2.7%가 오르면은 한 55불에서 60불 정도 이제 그렇게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연금 언제 받는 게 좋나 뭐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이 경제가 불확실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보장연금을 조기 신청하는, 조기 수령하는 그런 경우가 점차 세월이 갈수록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일반적으로 통상 만 67세가 돼야 정식 수령 나이입니다만은 만 62세가 되면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조기 수령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62세부터 수령을 하면 월 액수가 67세부터 받는 거에 비해서 적죠, 아무래도. 그러면 얼마 정도 적나? 뭐 이건 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전국적인 평균을 본다면 한 달에 대략 한 $5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67세 받을 걸 62대, 5년 일찍 받으면서 그냥 $500 적게 받을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62세에 받는 것보다 67세에 $500 더 받을까? 요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서 틀립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62세, 63세인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서 인컴 텍스를 좀 내는 상황이라면 조기에 받는 게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전제에 어차피 나는 지금 일 안 해. 그럼 62세냐, 67세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계산을 해봐서 본인은 이제 맞게 뭐 지금 필요한지 난 62세인데 63세인데 나 지금 안 받아도 상관은 없다. 그러면 뭐 조금 늦게 받아도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개인의 상황. 그러나 일을 한다면 일찍 받으면 좀 손해다.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자, 62세부터 70세까지 매년 액수가 올라가죠. 67세가 이제 정식 수령 나이지만은 나 그때는 안 받을래. 오히려 조기 수령이 아니라 뒤늦게 수령을 연기하는 사람도 있죠. 뭐 그러면 이제 67세 이후에 또 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70세 넘어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70세가 되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자, 요즘 뭐 국세청 직원이다, 뭐 FBI 요원이다라고 하면서 속이는 사기 행각이 시니어들을 상대로 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니어 상대 사기나 뭐 피싱 뭐 이런 것이 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요즘 시니어들이 은퇴하면서 어느 정도 은퇴 자금, 뭐 노후 자금 등 갖고 있고 또 그게 뭐 많지 않다 하더라도 매년 뭐 한 2, 3천 불씩, 매달 그래도 뭐 한 2, 3천 불씩은 따박따박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노리는 사기 행각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FBI다, 뭐 연방국세청 IRS다라는 소위 연방기관과 주요 은행 등등을 사칭해서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사기 사건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건데요. 당국은 최근 피해 신고가 크게 늘고 있고 또 피해는 나이, 직업, 뭐 재정 상태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은행이나 정부기관 로고가 딱 붙어 있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 메시지 또는 이제 브로셔 같은 걸 보내거나 또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계좌가 해킹됐다? 벌금이나 체포를 피하려면 즉시 이걸 해결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최근에는 발신자 번호를 위조해서 실제 국세청 번호처럼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거는 사람 본인의 전화번호가 뭐 213, 123, 3456 뭐 123에 4567 이 번호인데 그게 진짜 자기 번호인데 그 전화로 전화를 걸지만
이걸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받을 때 보니까 123-4567이 아니라 뭐 367-698-6900 뭐 이런 식으로 연방정부인 것 같은 그런 번호가 나오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받을 때 전화번호 보니까 이게 연방정부 전화번호랑 비슷한데 뭐 이런 개인 전화번호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받는 거죠. 그리고 일단 받으면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발신자 표시도 번호를 위조하는 기술까지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좀 안심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은 내가 당장 당신한테 그 우리 요원을 보낼 테니까 그 요원과 함께 해결을 하시오. 그래서 일종의 요원이 아니라 돈 받으러 가는 수구먼을 보내요. 수구먼. 그래서 뭐 현금을 받거나 뭐 귀중품을 직접 수거해가는 그런 수법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야, 그 뭐 요원이라고 거짓말해서 누가 왔는데 뭐 수표를 써주거나 뭐 그렇다면 몰라도 캐시를 주거나 심지어는 귀중품을 주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서 말도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미 전국적으로 본다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제 약간 시골에 갈수록 이제 그런 것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또 유튜브든 방송이든 뭐 언론이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시니까 이게 맨날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시지만 뭐 살면서 외지에 살면서 고립돼서 살면서 또는 혼자 살면서 뭐 심지어 유튜브로라도 이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공식 기관을 가장해서 먼저 접촉을 한 뒤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비밀 유지해야 한다. 이거 자꾸 이러고 떠들면은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비밀 유지까지 요구하면서 대규모 현금 인출, 금이나 가상화폐, 뭐 상품권 구매 뭐 등등 또 계좌 이체 등등으로 갈취를 해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소프트웨어 설치를 해버려서 컴퓨터 그 컴퓨터 잘 못해요 내가 해주겠다고 해서 거기서 뽑아가는 그런 정보도 그런 상황도 있고요. 원격으로 접속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전화 걸어서 이거 컴퓨터가 문제 있다 또는 내가 뭘 보내려고 그러는데 돈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내 컴퓨터에 그들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들이 다 알아서 해서 내 컴퓨터에서 필요한 거 다 뽑아가는 거예요. 경찰은 합법적인 기관은 절대로 자택으로 사람을 보내서 돈을 수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밀 유지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격으로 컴퓨터를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 누가 그런 피해를 당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피해를 입질 않았지만 피해 입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엔가요? 뭐가 문제가 하나 생겨서 전화를 걸었더니 컴퓨터에 들어가서 페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페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전화로 얘기를 해서 실제로 해봤더니 뭐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 어떤 웹사이트가. 그래서 그러면 이 웹사이트로 보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가 맨날 유튜브에서 얘기하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상황이 지금 내가 지금 와 있는 이 상황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다시 너한테 전화하겠다 그랬더니 전화 끊지 말라고 난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전화 끊으면은 이거 해결 못하면은 뭐 계좌도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도 픽스가 안 되고 당신 컴퓨터에도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겁을 주는데 알았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다시 알아보고 다시 너한테 전화하겠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 이름도 잘 말 안 하려고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고 그 상황을 내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제가 늘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사기를 당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행히 그 과정 초기에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마가 세력이 추모하는 찰리 커크의 죽음에 기뻐하거나 또는 기뻐하는 표현을 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있다라면 그 외국인들을 모두 추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우리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비자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 당신이 비자를 받아서 여기에 와서 정치적인 인물의 공개적인 어떤 그런 비극적인 사건에 환호하고 또 환호하는 표현을 하고 한다면 추방될 준비를 해라.
그렇다면 당신을 이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엊그제 그 팍스 뉴스 인터뷰에 나와서도요. 말을 했는데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 그리고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비자는 당신이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미국에 체류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면 비자를 받을 또는 갖고 있는 비자를 계속 유지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비자 취소 그리고 당장 추방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어서 우리는 이곳 미국에 와서 정치적 인물의 불행을 축하하는 것 같은 행동이나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주지 않을 것이며 만일 그런 자들이 이미 여기에 있다면 그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하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SNS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과 또 이를 통해서 만일 어떤 것이 실제로 뭐 그런 표현을 한 사람 이런 것이 이제 발견이 된다라면 즉각 비자 취소 또는 실제적인 추방 조치가 취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런 그 절차, 이런 검열을 시작했다라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겠습니다만은 뭐 자녀분들이나 친인척 또는 주변 분들 중에서 조금 젊은 분들 이런 뭐 생각이야 누구나 뭐 자기 마음 자유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뭐 SNS에 막 올린다든가 단체 카카오톡 또는 단체 그룹 채팅방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공유하거나 좀 하지 말라고 좀 주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우파 청년 활동과 찰리 커크에게 총격을 가해서 사망하게 만든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이라고 하죠. 그 타일러 로빈슨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타일러 로빈슨을 가중살인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으며 사형 구형을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제프 그레이 유타 카운티 검사는 로빈슨을 가중살해 혐의 등 7개의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레이 검사는 찰리 커크를 공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총의 방아쇠에서 발견된 DNA가 그 로빈슨 그 용의자 지금 구금되어 있는 그 용의자 DNA와 매치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로빈슨은 연인으로 추정되는 룸메이트와 주고받은 텍스트 메시지에서 여러 가지 그 증거가 많이 나왔어요. 텍스트 메시지에서 로빈슨은 자신의 룸메이트에게 뭐라고 보냈냐면 내 키보드 밑에를 좀 봐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가 그 텍스트를 받고 키보드 밑에를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나는 커크를 쓰러뜨릴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잡을 거다. 라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를 확인한 룸메이트가 깜짝 놀라서 다시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아니 뉴스 들었더니 진짜 커크가 피격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정말 네가 그런 거야? 아니지? 라고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로빈슨은 맞아 내가 한 거야 미안해 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룸메이트에게. 로빈슨은 이 계획이 얼마나 오래된 거니? 라고 이제 룸메이트가 질문을 던지자 한 일주일 좀 넘었어 라고 답변을 또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검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로빈슨에 대해서 그런 자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뭐 그 말에 대통령의 발언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이 결국은 이제 사형을 구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사가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구형은 그렇게 됐지만 뭐 예를 들어서 최종적인 판결은 뭐 무기징역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검찰 측의 입장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4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연방의회 조사국의 공식 조사 후에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평가죠. 뭐라고 돼 있었냐면 9월 4일 조지아주 한국자동차 업체 현대의 그 배터리 공장에서 진행된 미국의 이민 단속 작전은 한미 양국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고조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의회 조사국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 이상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서 체포, 구금됐던 사태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연방의회 측의 분석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한미 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태로 인해서 한미 관계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 라면서 그 사태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에둘러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민 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충돌될 수 있다, 상충될 수 있다라는 의문이 높아진 사태였다라고 연방의회 조사국의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는 나름대로 이 해결책도 제시를 했습니다. 의회 보고서는 뭐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냐면 의회에 지금 법안 하나가 계류돼 있다. 그런데 그 법안은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하자라는 그런 법안이다. 라면서 그 법안에 관심을 좀 써달라. 아니면 그 법안을 통과시켜라. 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법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조사 보고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법안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 그 한인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이 지난 7월 달에 발의한 법안입니다. 물론 영킴 의원이 작년인가 자작년에도 그런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관심 쓰지 않았습니다.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2달 전에 7월 달에 영김 의원이 뭐 이런 일이 있을 줄 뭐 몰랐겠습니다만은 7월 달에 또 발의했거든요. 계속 무시당했던 걸 또 발의했어요. 그거를 지금 연방의회 조사국에서 이게 딱 콕 집어서 포인트 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highly skilled 고숙련 한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미국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비자 E4 비자를 15,000개 쿼터를 배정하자라는 법안입니다. 지금 그 H1B라고 전문직 취업 비자가 있죠. 그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1년에 뭐 1,000명도 채 안 돼요. 몇백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국과 인도계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인원만이 H1B 비자를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아예 따로 E4 비자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만 위한 15,000개 쿼터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영킴 의원의 법안이거든요. 그 법안에 관심을 쏟아라라고 의회 조사국이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영킴 의원이 그동안 계속 무시당하던 그 법안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큰 관심을 끌게 됐는데 아주 급물살을 타게 될지 한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테슬라 모델 Y의 그 전자식 도어 결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려서.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그 어린아이는 열 줄을 모르죠. 바깥에서 엄마 아빠가 열어놨는데 안 열려. 여기서 안전 문제가 되는 거죠.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2021년형 테슬라 모델 Y에 무려 17만 한 4천 대 정도를 대상으로 외부 전자식 도어락의 결함에 의한 오작동, 이로 인한 안전 문제가 있다라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국은 외부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차량 소유자 보고가 9건 접수됐다라면서 가장 흔한 사례는 주행을 마친 뒤에 보호자가 내려서 뒷좌석에 아이를 이제 꺼내려고 할 때, 이제 문 열고 뒷좌석에 아이를 내려주려고 할 때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이의 안전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중에서 4건은요, 결국은 밖에서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이 문제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테슬라의 일부 모델은요, 특히 이제 배터리 파워가 낮아졌을 때, 배터리 파워가 풀리 충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소위 말해서 빵빵할 때는 이런 일이 많이 없는데, 이제 한참 주행해서 이제 곧 배터리를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될 그 정도가 됐을 때 파워가 낮아지잖아요. 그럴 때 외부 도어 핸들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뒤에 아무도 안 탔다면 모를까. 뒤에 이제 어린아이가 뭐 카시트 같은 거에 타 있는데 이게 문이 안 열리면은 큰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건이 유리창을 깨고 이제 끄집어냈다라는 것인데 이제 테슬라가 이 문제가 좀 있어요. 배터리가 좀 파워가 낮아졌을 때 여러분들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
웨이모. 웨이모 하니까 약간 중국말 같아서 중국 회사인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 이름이 웨이모입니다. 이제 웨이모가 본격적인 샌프란시스코 공항 운행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뭐 지금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공항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로봇택시 시험 운행을 시작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서 공항 인근 지역 등에서 이미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항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공항 인근 지역에서 하지만 지금까지 공항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완전 무인 호출 서비스로 운영되기 전까지에는 지금은 필요시에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안전요원 한 명이 탑승한 채로 운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만간 그런 사람도 필요 없이 운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웨이모는 지난 2022년 피닉스 국제공항에서 시험 운행 및 서비스 운행 허가를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이달 초에는 실리콘밸리 그 샌호세 국제공항에서 역시 운행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피닉스 공항, 샌호세 공항은 공항 안으로까지도 운전자 없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공항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웨이모는 이제 아직 공항은 뭐 그렇게 세 군데 공항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LA 공항, 뭐 애틀란타 공항, 오스틴 등등에서도 공항 출입 허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현재 LA나 오스틴 그리고 애틀란타 등에서는 시내 운항은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구글의 웨이모는 그렇고요. 테슬라도 있죠. 테슬라의 로봇택시도 있는데 현재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 지역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있습니다. 아마존의 자율 운행 택시는 죽스라고 합니다. 죽스. GOOKS, ZOOKS, 죽스라고 하는데 죽스도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활발하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공연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율주행 택시 라스베가스는 아마존의 죽스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자, K-팝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 영화 보셨나요? 안 보신 분 있으시면 뭐 넷플릭스가 있다면 쉽게 보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든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2번 봤습니다. 2번. 한 번은 얼떨결에 봤고요. 두 번째는 한 달쯤 있다가 그 백그라운드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엔 좀 제대로 처음에는 정말 얼떨결에 봤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제대로 봤는데 두 번째가 더 재밌더라고요. 예. 뭐 3번, 4번 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K-팝 데몬 헌터스에 보면 거기 컵라면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게 농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농심이 K-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제품을 드디어 미국에서 출시했습니다. 농심은 K-팝 데몬 헌터스 협업 제품을 월마트 그리고 코스코를 비롯해서 한인마켓인 H마트에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캐대헌이라 그래요.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헌 라면을 미국 내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협업 제품 출시는 캐대원에서 주인공인 그 헌트릭스 멤버들이 농심 제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컵라면을 참 맛있게 먹는 것이 화제가 돼서 그것을 계기로 이제 만들게 된 그런 제품입니다. 농심은 지난달 20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됐죠. 그 캐대헌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적용한 제품을 우리가 선보이겠다라는 발표를 한 달 전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이번에 이제 실제로 출시가 된 건데 한 달 전에 그런 캐대헌 협업 제품을 출시하겠다라는 발표만 했는데 그 발표 이후 지금까지 한 달 사이에 농심의 주가는 무려 30%나 폭등했다라는 소식을 보너스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리바게트 얘기입니다. 이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그 회사는 SPC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SPC 그룹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옛날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삼립빵. 그 삼립빵을 만든 그 당시에는 뭐 삼립제과라고 했나요? 그 삼립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SPC라고 하고요. 그 SPC라는 회사가 파리바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파리바게트가 어제 텍사스주의 제빵 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착공식은 이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좀 아시나요? 여기 존슨 카운티 벌리슨 시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산업단지 이름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라고 한다고 해요. 그곳에 공장 착공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자, SBC 그룹이 공장에 투자한 금액은 2억 800만 달러. SBC 그룹은 이제 오는 2029년에 최종적으로 이 파리바게트의 빵을 공급할 제빵 공장을 그곳에서 완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SBC 그룹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파리바게트 매장 무려 250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파리바게트 있나요? 네. 자, 이 파리바게트 관계자는 텍사스 공장은 파리바게트가 글로벌 베이커리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 미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미국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는 그런 파리바게트가 되겠다라고 이 착공식에서 밝혔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LG전자 얘기 잠깐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LG전자가 미국의 대형 빌더인 센츄리 커뮤니티스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슨 독점 공급? 가전제품 LG를 새로 짓는 집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번 계약으로 LG전자가 오는 2029년까지 센츄리 커뮤니티스가 미국에 짓는 수만 채의 신규 주택 전부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또 오븐 등등 고효율 AI 기능을 갖춘 가전제품을 독점 공급하게 됐습니다. 센츄리 커뮤니티스라는 빌더는요, 미국 전역에 다양한 그 고객층을 상대로 해서 주택과 또 상업용 건물 등등을 짓는 대형 빌더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상위 10대 빌더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주 큰 빌더입니다. LG전자는 앞으로 그 외에도 이 센츄리 커뮤니티스 외에도 다른 대형 빌더들과의 독점 계약을 더욱 확대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새로 짓는 주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본적으로 설치된 그 가전제품은 앞으로 거의 다 LG 제품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끝으로 간단한 건강 팁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커피, 녹차 등 이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그런 드링크를 항생제를 복용할 때는 절대 드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생제 효과를 이 카페인이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독일 튜빙겐 대학 연구팀은 여러 수십 종의 그 화학 물질이 대장균의 유전자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30종의 화학 물질이 대장균의 유전자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장균의 유전자 조절에 영향을 미치면 항생제 약효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생제 약효가 약발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카페인은 대장균이 항생제를 흡수하는 능력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대장균의 유전자 조절 인자를 자극해서 일련의 변화를 유발시켰고 이로 인해서 여러 단백질이 바뀌면서 항생제의 세포 내 유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항생제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항생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항생제의 세포 내 유입을 카페인이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항생제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약효를 보이는 데에 카페인이 방해가 되는 물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생제를 드실 때는요,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 삼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하루는 좀 긴 것 같아도요, 일주일은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을 항상 이 목요일, 금요일 이때쯤 되면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